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교과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 많이 분노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언론인 생활을 했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도 조금 나은 것 같았는데 90년대 초반 되면서부터 교과서가 이상해졌습니다. 우리는 DJ 정권 이후부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비판적 사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팩트보다는 비판에 가중된 그런 교과서들이 고등학교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가르치지 않고 역사는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90년대 초부터 고등학교 교과서, 특히 사회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요즘 최근에 주요 언론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은 주로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사화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 교과서만이 아니라 국어, 사회, 도덕,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보건 교과서까지 교과서가 총체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과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역사와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5시까지 세미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가 개강을 해서 발제자 모시기 참 힘들었는데요. 오늘 홍우조 교수님이 4시 수업이 또 있으셔서 도중에 3시 반쯤에 나가셔야 되고 저 양일국 토론자님은 지금 수업 끝나고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아마도 제가 평가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공이 교육과정이십니다. 교육과정이 전공이셔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잘 짚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홍우조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나면 제 왼쪽에 있는 김규태 기자, 요번에는 언론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전문가 그룹보다는 언론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김규태 기자님은 평소에도 교육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셨고요. 현재는 대통령실을 출입을 하고 계십니다. 김규태 기자님 토론 들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역사 교사십니다. 고등학교.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성함과 얼굴과 경력과 재직하고 있는 학교를 노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고 본인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학교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선 선생님은 일단 말씀하실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이 자료집에도 보시면 사진과 경력, 그다음에 소속 학교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을 오래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홍우조 교수님 발제를 먼저 듣겠는데요. 우리 홍우조 교수님께서는 물망초가 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발간하려고 사실은 몇 년 동안 교과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서 하나 내는 게요 수십억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돈 문제로 이걸 내지 못하고 수정본까지 다 가지고 있고 현직 교사 선생님들의 그 감수까지 다 거쳤는데도 저희가 편해지는 못했는데 우리 홍우조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좋은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망초가 참 좋은 일을, 어려운 일을 잘하고 계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현재 교과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교육과정, 교과서를 쓰는 모본이 되는 그 문서, 교육과정 기준 문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주로 한 쭉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책자에 일단은 그 사회과가 지금 이제 검정교과서가 됐는데 이전까지는 다 국정단일본이었습니다. 국가의 헌법적 가치라든가 또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을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차세대 국민들이 같은 방향을 멀리 봤을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커먼 센스, 그 상식을 같이 갖도록 같은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과가 사회과입니다. 그래서 국민 형성, 국민국가의 국민 형성에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과인데 이 교과의 교과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정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13쪽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교육부 직원들이 그래도 교육자니까 참 자꾸 청와대나 이런 데서 국정을 검정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의견 조사를 좀 부탁합니다 해서 제가 의견 조사를 급히 했어요. 여기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인데 그래서 한 8,900여 명,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보통 1,000명 하거나 2,000명 하는데 8,942명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사까지인데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국어는 91%가 반대합니다. 수학도 87%가, 사회도 87%가, 과학은 76%가, 도덕은 72%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일단 초등학생들은 초등교육이라는 건 항상 기초, 기본, 공통 교양 교육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여러 교과를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뭐 정신없이 아이들은 또 한 20%가 전학을 오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학 온 학생하고 전학 가는 학생들하고 이 교과서를 다 다시 또 맞춰주려고 하면 이것도 어려워요. 학기 초에는 교과서가 이렇게 학교에 와 있지만 학기 중에는 없거든요. 그게 11종이나 되면 뭐 어디서 찾았겠어요.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증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었던 소위 그들 세력에게 돈 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권이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한번 이게 이제 교과서가 채택되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적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 뒤에 참고서, 문제집, 뭐 온갖 것들이 다 부수적인 것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달려드는 거예요. 특히나 그 초등학교에서는 그 정보화가 되면서 아이스크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이들이 스크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한호성을 지른다 이런 뜻이겠죠. 이 회사는 전에부터 이 정보화 도로들이 전자칠판에 딱 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제가 지금 12쪽에 설명하고 싶은데 그 회사에서 지금 그 검정교과서를 냈는데 거기가 채택률이 점주율 또는 채택률이 한 31.5%라고 되어 있죠. 한준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뭐 특정 일을 꼭 그러하는 게 아니라
이 교과서를 대표 집필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쓴 사람 모르게 고쳤거든요. 고치고 몰래 도장 찍었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2017년 9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가 지금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3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교과서를 제가 이제 세 권의 교과서를 쭉 이제 서로 비교해 봤는데, 두 번째 교과서는 뭐냐면 지금 요즘 문제되는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교대에 있는 분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한국사 교육 과정이 참 회개한 거예요. 그야말로. 왜냐하면은 일단은 조선시대까지 개항 전까지 이 2000년 또는 뭐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비중을 16%밖에 안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후에 150년의 비중을 84%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는 왜 안 주냐?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건 봉건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10%도 안 가르쳐요. 딱 북한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근현대사를 나눌 때 보통 해방이라든가 건국을 중심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나누냐 하면은 1937년으로 나눴어요. 도대체 일제시대 때 그렇게 또 나누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일제시대를. 근데 37년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 말로는 중일전쟁이래. 아까 우리 김 차관님 말씀한 대로 얘기하면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죠. 사실 대도 안 하는 조그만 전투인데, 보천보 전투가 37년이거든요. 북한식으로 딱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책을 내가 보니까요, 떡풀이를 해놨는데 자유를 당연히 안 쓰고 자유를 제멋대로 하는 이런 방종으로 써놨더라고요, 자유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뭐 이사장님도 법학을 하시면 잘 아시면 법치학적 개념이거든요. 각 주체 개인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그런 주체들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나 그 사안에 대해서 남의 권리를, 자유를 방해하지도 않으면서 또 남으로부터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그게 자유거든요. 이 자유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개념인 거고, 그렇게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면 남과 북을 가르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나누겠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다 피난민이 1000만 명이 내려오고, 또 얼마나 중요하면 줄줄이 탈북민이 생기겠습니까?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북한식으로 자유는 안 좋다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떡풀이 해놨어요. 더구나 제가 이 저자를 꼭 뭐 들어가는 게 참 이상하다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국민의 의무를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보통 4대 의무를 얘기하잖아요. 교육, 국방, 납세, 뭐 근로. 거기다 요즘 와서는 이제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 보존의 의무가 5대 의무로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뭘 넣냐면은, 의무를 이렇게 하면서 6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뭘 넣냐면은, 공공복리에 맞게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 이걸 제일 첫 번째 나왔어요. 뭔 얘기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어기게 되면은 원래 교과서로 못 나오는 겁니다, 이거. 교과서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공공복리에 맞게 재산권을 행사할 의무를 첫 번째로 주더라고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야. 그런데 이런 교과서가 지금 시중에 학교 교실이 좀 깔려 있어요. 아주 팬시합니다, 교과서는. 아주 이 천재라는 회사에서 2개를 만들었어요. 천재 교육에서 하나 만들고
천재 교과서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천재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대표 집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교과서는 한 10년, 15년 전 누리끼리하게 만들고 이 사람 거, 고등학교 한국사 이 사람 거는 아주 갱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사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이 사람 점유율이 높잖아요. 지금 이런 실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교사 11팀의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좌편향됐고 또 우측 자유민주 인사를 하더라도 검증 기준을 거스를 수 없어갖고 자유 빼고 대한민국 건국도 이 정부 수립으로 격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기 조금 더 내용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검정교과서 그러면 흔히 열람적이나 이게 참 다양하고 좀 다채롭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국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에 비해서 그 집필자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교과서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정교과서는 다양하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기준이 같을 때 얘기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자유민주주의면 어떠냐, 대한민국이 건국했으면 어떻고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했으면 어떠냐 라는 식으로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교과서가 편파적으로 좌편향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세계에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대표 집필한 사람,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 집필한 사람, 그리고 이번에 새로 검정교과서에 들어와서 제일 많은 채택률을 보이는 사람의 이 세 건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물도 서로 다르고 같은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르다니까 인물이. 그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어릴 때 위인전이나 영웅전 이런 영웅전 이런 걸 많이 읽잖아요. 왜? 나도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이런 꿈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등교육에서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게 상식이 되잖아요. 어릴 때는 또 막 우리가 잘 외워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또 보세요. 여기 보면 사건이나 제도나 업적도 또 다 달라요. 교과서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정치 발전을 언급했을 때 정치 발전이 뭐냐라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을 내는 거 보면은 22쪽에 있습니다만 표에서 보세요. 대통령이 몇 분이 나오죠. 어떤 책에는 그 대통령 못지않은 사람이 김주열이라는 사람이네요. 대통령 못지않은 사람이 박종철이라는 사람이고 대통령 못지않은 사람이 이한열이고 전태일이에요. 이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이들 아까 꿈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본받을 만한 역할 모델이 되는 분들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 발전 그러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분들이 빛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피터 드러거가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나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칭송했었는데 그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분들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일제시대로 말하면 김성수, 김연수 형제 경성방직을 만든 그런 분이라든가 또는 백산상해를 운영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유일한 선생이라든가 이런 아주 분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 또 정주영, 이병철, 부인회 줄줄이잖아요. 진짜 거성이죠. 그냥 하늘을 빛나는 별들인데 그 별들을 다 지우는 거죠. 그럼 애들이 뭘 본받을까요? 누구를 본받을 것을? 이한열을 본받아요? 전태일을 본받아요?
박정철을 본받아요? 이미 충분히 민주화된 나라 아니에요. 심지어 과잉 민주화돼 갖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추스르나 할 정도의 나라에서 아직도 투사를 길러내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동학, 그리고 그 이후에 의병, 무장 독립투쟁, 그리고 민주화운동, 오늘날의 촛불 집회와 같은 1인 시위와 같은 시민운동, 이 축을 선으로 그어놓고 교과서를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이렇게 충분히 민주화된 나라에서 내 자식이 거리를 떠돌면서 투쟁을 하는 투사로 길러지길 원합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이런 인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들은 지우고. 그렇습니다. 자, 이따가 또 여러분들이 또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몇 가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이 교과서를 보면서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이 6.25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는데 6.25에 대해서 쓰는 거 보면은 사실 6.25의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까지 미국이나 연합군의 정책과 이렇게 각을 세워가면서 얻어낸 게 뭡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6.25의 우리나라의 그 비극을 씻어주면서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 이후에 70년, 80년 동안 우리나라 안보의 초석이잖아요. 근데 6.25는 써놓으면서 이사가족도 써요. 근데 정작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건 안 써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하는 거죠. 거리에서 막 폐지하다는 둥, 철폐하는 둥 이런 소리.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은 아시다시피 김일성식으로 말하면 각거리론이에요. 반일 감정을 철저히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도 조약이 우리나라 개항에서 매우 중요한 조약인데 강화도 조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재팔 반환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재판이라는 것이 옛날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원님 재판에서 이제 근대적인 재판을 넘어오는 시기라서 그게 잘 안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이래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강화도 조약에 보면은 이제 재판 반환권에 대해서 그래 아직 잘 안 갖춰졌으니까 일본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일본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처벌하고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조선에서 판결을 받아서 죄를 묻는다.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교과서는 뭐라지 압니까? 앞부분만 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은 일본 사람이 처벌한다. 요것만 보여주거든요. 왜?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부산 항만 우리가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개항을 하면서 저기 원산이나 저 위에까지 항구들을 새로 해서 이제 교역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구를 들락날락 하는데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이걸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걸 측량을 할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조선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삼각 측량을 하는 기술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간단한 삼각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전에 해양 물속을 들여다보는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한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구를 이제 열기 위해서 저걸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편파적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 그 측량용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강화도 조약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게틀린 포를 4물을 갖고 왔어요. 포를. 그러면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거기다 각각 3,000발씩 해서 포 쏘는 법을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뭐라 하면 포를 이렇게 전시해놨거든요. 거기다가 선무당에다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위협을 하기 위해서 포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약이 잘 되면은 선물로 주려고 포도 가져오고 포를 끌고 가는 견인차도 가져오고 또
그때 뭐 이렇게 포탄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포 쏘는 법도 다 가르쳐 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잘 원만하게 안 돼갖고 한 문만 주고 세 문은 도로 가져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것도 전시 누가 위협하려면 저 밖에다가 동서남북에다가 멀리 해고 포를 일러 쏴야지. 위협하려면 왜 위협하는 포가 왜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반일 감정을 불러야지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주 뭐 흉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반일 감정을 불러야지 게 많아요. 요즘 뭐 국사교과서 연구소의 김병원 총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동아일보나 이런 거 보면은 위안부 모집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렇게 우리나라 근대 소설들 이거 보면은 막 사람 파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가난한 집에서 여시가를 이렇게 판 소설의 소재가 많은데 그때만 해도 인권이 참 기가 막히게 이제 가난했으니까 그랬죠. 그걸 가지고 아직도 거의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일본군과 정부가 동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비군 동원이 뭡니까? 군대 동원이 뭡니까? 동원은 모처럼 나와라. 그게 동원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일본군이 전쟁하다가 와서 잡아갔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교과서가들이 엄청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1쪽에 제가 이따 양효국 교수가 오시면 이제 다 얘기하니까 그건 좀 치우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교과서 하면은 아주 전형적으로 어릴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김구의 나의 소원입니다. 그죠? 근데 김구의 나의 소원을 김구 선생이라고 합시다. 김구 선생이 썼을까요? 아니죠. 누구 글입니까? 이광수 선생의 돌베개에 나오는 글이잖아요. 요즘 말하면 표절이잖아요. 요즘 말하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마치 김구 선생이 그렇게 애국심에 우러나서 아주 그런 명문을 쓴 것처럼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연 통일부 양반은 김구 선생이 국부가 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 교과서에 산토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업 발언, 그리고 나중에 김구 선생의 삼바선을 대고 죽을지언정하는 삼바선 관련 발언이 있어요. 두 발언을 두고 하면서 누가 더 애국자인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상호 비교도 안 되지만 그 앞에 그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스탈린이 무슨 지령을 내렸는지 또는 김일성이가 평양에 가서 군중을 모아놓고 어떤 연설을 했는지가 나와야지 이 두 발언이 제대로 판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단순 비교를 하다니 앞으로 이런 교사가 써서 되겠습니까? 스탈린의 지령이라든가 김일성의 연설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정업 발언이라든가 김구의 삼바선 발언이 나와야 그래야지 아이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죠. 그러니 이러한 교과서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할 수 있으면 국적으로 돌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국적으로 돌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28쪽, 29쪽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나 지식들은 대부분 상식입니다. 또 대단히 안정된 지식들입니다. 그 지식들은. 대학하고 다릅니다. 그죠? 변화하는 대학원생들의 지식하고 다르거든요. 지식이나 기술이든 가치든 매우 안정된 거거든, 그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과서들은 보통 교육과정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획획 바뀌잖아요. 전면 개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교과서도 전면 개편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전면 개편되게 되면은
첫해 여기 1판 1세를 배우는 아이들은 오리투세이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도 수정하는 그 민원센터에 가보면은 첫해 1판 1세로 배우는 교과서들은 오리투세이거든요. 여러분 뭐 혹시 경제학 하시면 사무엘서 경제학이 뭐 몇 판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교과서들도 1판, 2판, 3판, 4판 이렇게 계속 판수를 거듭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재구시를 해갖고 옛날에 실록청처럼 재구시를 해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편찬해 간다면 그것을 기저본으로 해서 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못 만들겠어요? 혹 만들어서 비난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내년에 또 수정할 때 2판으로 고쳐서 3판으로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쟁점으로 서로 다툰다. 위안부가 동원됐냐 모집됐냐 그럼 나란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란히. 그렇잖아요. 그죠?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판수를 거듭하고 판세를 거듭해가고 누적해가는 그런 교과서가 되면은 아무리 그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있다, 뭐 났다 하더라도 못 났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판수를 거듭하게 되면 10년 후에 20판 되고 30판 되면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과서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학이나 국어나 사회나 과학, 도덕 이런 것처럼 판수를 거듭해 간다. 마찬가지로 외국에 가면은요, 영국의 지리과 부도는 지금 계속 그때부터 통계 같은 게 해마다 바뀌잖아요. 지금 100판이 넘었어요. 100년, 1년에 한 판씩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지난해 통계 수정되고 또 보완되고 그래서 100년 전에 부도가 있었고요. 지금 100판이 넘었거든요. 교과서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배우던 교과서가 그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조금 달라졌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면면이 이어가줘야 되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교육이고 중학교 교육이고 그게 공통교육이고 필수적인 교육이고 기초 기본 교양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4, 5년마다 이렇게 뒤집어 갖고 결국은 뭐예요? 지금 11종 깔려 있었냐면은 저한테 고르라면 아무도 못 고르겠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못 고른다고요. 가정집에서도 수건하고 행주하고 걸레는 따로 씁니다. 걸레 빨아서 쓰겠습니까? 행주로, 수건으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어려서 초중고 다니실 때의 교과서를 기억해 보시면 요즘 교과서 정말 많이 다릅니다. 특히 사회과 교과서 보시면은요, 저희 때만 해도 근현대사는 뒤에 아주 짧게 나왔고요. 앞부분이 길었습니다. 지금은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현대사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거를 아까 봉건주의 시대의 거를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제 북한의 주장이지만 그게 아니라 김일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세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늘려놓은 거거든요. 더 끔찍한 것은 근현대사라고 하는 근대 현대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거는 근대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서 다 다르게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를 북한이 김일성 보천보 전투했던 1937년에 기준을 두는 것하고 똑같이 1937년에 하면서 차마 김일성이 얘기는 못하니까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중일전쟁이 왜 우리의 현대사의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우리 언론이 주로 요즘 기사 쓴 것 중에 남침 북침을 가지고 씁니다. 남침 북침만 안 쓴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누가 침략했는지도 안 씁니다. 누가 침략했는지를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도 안 가르칩니다.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도 안 가르쳐요. 중공군이 우리를 침략해왔다는 것도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정말 끔찍하게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사고를 하도록 변질을 시켜놓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라고 예전엔 불렀지요. 초등학교는 그 나라 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넣어주는 게 초등학교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라는 것이 도입이 됐는데, 보통교육, 기초교육, 아까 우리 홍 교수님은 상식적인 거를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자격 조건을 가르치는 것이 초등교육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조각이 났다,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거를 개략적으로 쭉 초중고를 합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